2014년 4월 21일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딸 좀 찾아주세요. 30대인 딸 김씨를 찾아달라는 가출 신고였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딸 김씨가 나이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단순 가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가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씨의 핸드폰이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조회했는데 어라? 김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빼갔네.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문 수사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게 돼요. 용의자는 바로 이 사라진 김씨 여성이 자주 방문했었던 호스트바가 있었는데 그 호스트바의 종업원 박씨, 호스트바 종업원 박씨와 사라진 여성 김씨, 이 두 사람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연인 사이? 아니요. 이 두 사람은 철저한 손님과 종업원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김씨는 해당 호스트바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4년 3월 31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진 김씨는 해당 호스트바의 단골이었어요. 그랬기에 당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박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종업원 박씨가 오전 5시쯤에 김씨 여성을 부른 거예요.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오전 5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른 시간이었는데 뭐 어느 정도 친분도 있는 사이였으니까 별 의심 없이 이때 김씨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곳은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 이곳에서 김씨 여성은 종업원 박씨를 만났고 박씨는 자연스럽게 김씨를 자신의 차,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렌트카로 유인했습니다. 우선 차에 타서 이동하자.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김씨가 차에 딱 탔는데 타자마자 이 박씨 행동이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김씨를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돈 달라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김씨 여성의 현금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이후에 김씨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 후에 이 박씨는 김씨의 현금 카드를 들고 인출기로 가서 395만 원 정도를 뺐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치정에 의한 살인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돈이었습니다. 돈. 점. 이 종업원 박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1억 원을 탕진하고 돈이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었어요. 이 박씨는 수년 전에 이 김씨 여성을 손님으로 알게 됐는데 와, 이 여자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네. 돈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야. 이 김씨 여성이 2달 만에 5천만 원을 그 호스트바에 쓴 적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종업원 박씨 느낀 거예요. 아, 저 여자 돈이 좀 있나 보다. 저 여자를 내 범행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박씨는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에게 빼앗은 돈, 그 돈은 어떻게 썼을까요? 이 박씨는 김씨 여성을 죽이고 뺏은 390만 원 정도의 돈을 모두 전부 다 유흥비로 썼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다 썼어요. 이 박씨는 범행 대상으로 김씨 여성을 딱 정한 그 순간부터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렌트카부터 청테이프에 노끈에 되게 여러 가지 범행 도구를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김씨 여성을 살해하고 이 박 씨는 바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휴식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바로 시신을 유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박 씨는 충북 영동에 있는 한 폐가로 향했습니다. 밑에 폐가. 그리고 이곳에 김씨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어요. 이 박 씨가 충북 영동에 시신을 유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었거든요. 내 고향이다 보니까 이쪽 길을 잘 알아. 원래 범인들은요, 시신을 유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길을 잘 아는 익숙한 곳에 유기를 한다고 해요. 잘 모르는 낯선 곳에는 잘 유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박 씨는 이 시신을 유기할 때 렌트카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렌트카 추적이 가능하네. 경찰이 GPS로 추적하니까 영동으로 간 게 떠. 거기에다가 영동에서 폐가로 간 것까지 뜨네. 이렇게 추적해서 경찰이 김씨 여성의 시신까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신까지 나왔습니다. CCTV에 얼굴도 찍혀 있었고, 아, 박 씨가 죽인 게 맞구나. 경찰은 확신을 가졌고 이제 박 씨를 체포할 일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박 씨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무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알고 보니까 이 박 씨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5일 후에 자신과 같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동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를 렌트카에 태우고 준비한 청 테이프로 그 동료의 손과 발을 묶고, 야, 1,000만 원 내놔. 이 현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해당 동료가 싫다고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 이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고요. 현금 15만 원, 그리고 명품 지갑을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또 재범을 한 거예요. 닷새 만에.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범행 후 바로 잡혔습니다. 김씨 여성을 먼저 죽였는데 그 후에 동료를 대상으로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그 재범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 씨 재범을 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제주도에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단돈 15만 원 때문에 동료를 찌른 거예요, 지금. 이 박 씨는 이 범행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몰랐던 경찰, 김씨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박 씨를 찾기 시작했는데 찾아지겠습니까? 닷새 만에 똑같은 짓을 또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시면 박 씨는 김씨 여성을 죽이고 닷새 만에 또다시 사람을 찔렀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 박 씨를 빠르게 잡지 못했다면 피해 여성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박 씨, 돈을 노린 연쇄 살인마로 봐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박 씨는 호스트바 동료를 김 씨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이 납치해서 위협해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박 씨,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사람을 찔렀거든? 얼른 경찰에 신고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딱 가서 보니까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고 가해자 박 씨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바로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박 씨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연쇄 살인보다는 자기가 김씨 여성을 죽인 살인, 이 살인을 숨기기 위해
교도소에 숨어 있으면 경찰이 나를 못 찾겠지 라고 생각해 동료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로 갈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숨어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살인사건 중에 하나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역시도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바로 주변에 개 키우는 데를 들어가서 개를 한 10댓마리를 훔칩니다. 개도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잡혀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망에서 몇십 년을 벗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교도소 수감 중에 살인죄로 검거가 됐습니다. 잡혔어요. 이 박 씨의 두 번째 계획은 교도소에 숨어 영원히 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이 수법은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예 안 먹힙니다. 이미 감옥에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도 잡은 마당에 한두 명이 이런 수법을 썼어야지. 이런 방법 써봤자 바로 잡힙니다. 요새는 DNA 기술도 잘 되어 있고요.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박 씨 역시 동거녀의 진술하며 다 들통이 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에 박 씨는 딱 잡아뗐습니다. 나는 김 씨 여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렌트카 추적과 김 씨 여성의 시신까지 나왔습니다. 돈 뽑는 인출기에 김 씨 카드로 돈을 뽑고 있는 자기 얼굴까지 버젓이 나왔어요. 여기서 거짓말 해봤자 자기 입만 아프지. 얼마 안 가서 다 자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체포된 박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자신의 지인까지 연쇄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에 따라서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혀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 라고 재판부는 얘기했는데요. 이 범인의 양형을 선고할 때 그의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박 씨는 범행 동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든 생활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 동기는 원한도 아닌 생활고도 아닌 도박, 유흥, 외제차, 골프, 거의 사치를 부리기 위함이었어요. 더구나 두 번째 범행 동기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를 참작해줄 이유는 없죠. 그렇다 보니 더더욱 중형이 선고가 된 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박 씨는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를 유기만 했지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박 씨 성장 과정이 매우 불우했다 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됐어요. 징역 42년. 그냥 딱 들었을 때 무기징역에서 42년으로 감형됐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봐준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이 42년 2014년 이 판결이 났을 당시에 역대 선고였던 유기징역 중에 최고형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201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가 더 낮았대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최고 한도를 더 높인 게 징역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는 50년. 그런데 이 박 씨 42년을 받은 거예요. 유기징역 최상의 징역을 받은 거죠. 그만큼 법원이 이 범죄를 중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국의 범죄자들을 보면 600년, 150년 막 이렇게 선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가 50년. 왜 미국처럼 하지 않는 걸까?
이게요, 나라 간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사람이 강도, 그리고 살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질렀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조율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강도 짓을 하면서 살인도 했어. 그러면 강도 10년, 살인 50년 이렇게 해서 합치면 60년 이런 식으로 때려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서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서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역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 박 씨는 42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30대에 들어갔으니 70이 넘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과 동료를 죽이고 해한 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